요즘 젊은 사람들 효도가 뭔지 모릅니다. 아니, 어쩌면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70평생을 악착같이 살아온 박철수 씨, 올해 70입니다. 6.25 전쟁통에 부모를 잃고 고아원에서 자라 중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습니다. 형제자매도 없이 친척 하나 없이 이 세상에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낮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엔 야간학교 다니며 검정고시 붙었습니다. 손톱 밑에 기름때가 박히도록 기계를 만지고 눈이 빨개지도록 책을 읽었습니다. 나는 배우지 못했어도 내 자식만큼은 제대로 가르쳐야 한다. 그것이 박철수 씨의 유일한 꿈이었습니다. 20대엔 택시 운전을 했습니다. 하루 16시간씩 핸들을 잡았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10시에 들어왔습니다. 손님들의 험한 말에도 취객들의 행패에도 참았습니다. 기사 양반 여기서 세워. 아저씨 빨리 좀 가요. 그래도 꾹 참고 웃으며 받았습니다. 돈이 필요했으니까요. 30대엔 작은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아내와 둘이서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주방에 서 있었습니다. 국물을 끓이고 반찬을 만들고 설거지를 하고 손은 거칠어지고 허리는 굽어지고 무릎은 시큰거렸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아들 민준이가 아빠 밥 맛있어 라고 말할 때마다 40대엔 부동산에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식당 문 닫고 모은 돈으로 지방의 허름한 땅을 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박 사장, 그딴 땅 사서 뭐하게? 개발될 리 없어. 하지만 박철수 씨는 믿었습니다. 10년, 20년 후를 내다보며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정말로 개발되었습니다. 그렇게 모은 재산, 서울 강남의 작은 빌라 한 채, 그리고 지방의 상가 건물 하나. 시세로 따지면 약 25억 정도 됩니다. 누가 물려준 것도 아닙니다. 복권에 당첨된 것도 아닙니다. 50년을 땀 흘려 일해서 모은 피와 땀이 서린 재산입니다. 박철수 씨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박민준 45세. 아버지만큼은 아니어도 성실하게 회사 다니는 평범한 셀러리맨입니다.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등록금, 생활비 하나도 빠짐없이 대줬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제가 장학금 못 받아서. 괜찮다. 너는 공부만 해라. 돈은 내가 벌게. 그렇게 키운 아들이었습니다. 민준이는 착했습니다. 효자였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첫 월급 받아서 아버지 구두를 사왔습니다. 아빠 이거 신으세요. 아빠 구두 너무 낡았어요. 박철수 씨는 그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놈아, 너 먹을 것이나 사 먹어라. 하지만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자식 키운 보람이 있구나 싶었습니다. 문제는 5년 전 들어온 며느리 강유진이었습니다. 아버님, 이번 주말에 저희 집에서 식사하시죠? 처음엔 그랬습니다. 친절하고 다정하고 효심 깊은 며느리처럼 보였습니다. 박철수 씨를 모실 때마다 정성스럽게 음식을 차려주고 안부를 물었습니다. 아버님,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약은 잘 챙겨 드시고 계시죠? 아이고 그래. 고맙다 유진아. 박철수 씨는 며느리가 기특했습니다. 우리 민준이가 좋은 사람 만났구나. 하지만 결혼 1년이 지나자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그 빌라 관리가 너무 힘드시죠? 저희 명의로 옮기시면 제가 관리해 드릴게요. 처음엔 그저 걱정하는 말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다. 괜찮아. 내가 아직 정정하니까. 아이고 아버님. 그래도 연세가. 요즘 계단 오르내리시는 것도 힘드시잖아요. 조금씩 압박이 들어왔습니다. 상가 건물 세입자들 문제 많다면서요? 저희가 맡아서 처리하면 편하실 텐데요. 아니야. 내가 직접 관리하는 게 좋아. 아버님, 요즘 세입자들 까다로워요. 아버님 혼자 감당하시기 힘드실 거예요. 저희한테 맡기시면 임대료도 더 받으실 수 있어요. 아버님 혼자 사시기 힘드시죠? 요양원 알아볼까요? 요즘 좋은 데 많던데요. 뭐? 요양원? 박철수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나 아직 팔팔한데 무슨 요양원? 아이고 아버님. 제 말은 그게 아니라 혼자 사시면 외로우시잖아요.
거기 가시면 또래분들도 많고 간호사들도 잘 챙겨주고 나는 내 집에서 살 거다. 처음엔 걱정하는 척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아버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아버님 연세에 혼자 재산 관리하시는 거 위험해요. 치매라도 오시면 어쩌려고요? 지금 미리 정리하시는 게 맞아요. 박철수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유진아, 나는 아직 정신 멀쩡하다. 지금은 그러시죠. 하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요즘 뉴스 안 보세요? 노인들 사기당하는 거, 재산 다 날리는 거. 그러면 저희도 아버님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건강하실 때 미리 명의를 정리하시는 게 서로에게 좋아요. 박철수 씨는 답답했습니다. 자식한테 물려줄 거 물려주고 편히 살 생각이었는데 왜 이렇게 재촉하는지. 내가 죽기를 기다리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유진이 말도 일리 있어요. 요즘 부동산 사기도 많고 미리 정리하시는 게. 민준아, 너마저 그러냐? 박철수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유진이가 걱정해서 그러는 거예요. 걱정? 재산 걱정이지 나 걱정이냐? 아버지, 왜 그러세요? 저희가 아버지 재산을 탐낸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민준이의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그럼 뭐냐? 내가 멀쩡한데 왜 자꾸 명의를 넘기라고 하냐? 아버지가 편하시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편하긴 뭐가 편해. 내 재산 내가 관리하는데. 그날 부자는 크게 싸웠습니다. 박철수 씨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잘못 키웠나? 내가 너무 많이 줬나? 아니면 내가 너무 오래 산 건가?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50년을 땀 흘려 모은 재산인데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자식을 위해 모은 건데 왜 자식이 내 재산만 누리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박철수 씨는 결심했습니다. 일단 지켜보자. 조금 더 지켜보자.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었습니다. 며느리의 압박은 계속되었고 아들은 점점 더 아내 편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제발 좀 이해해 주세요. 유진이도 저를 생각해서 그러는 거예요. 나는? 예? 나는 생각 안 하냐? 박철수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며느리 강유진의 태도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이제는 예의조차 지키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저번에 말씀드린 거 결정하셨어요? 빌라명의 이전 말이에요. 일요일 아침 박철수 씨가 아들 내외 집에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밥상도 채 차리기 전에 던진 말이었습니다. 유진아, 아직은. 아직이요? 아버님, 언제까지 미루실 건데요? 저희도 계획이 있어요. 애들 교육비도 있고 저희 노후 준비도 해야죠.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할 일 아니냐? 박철수 씨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네?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강유진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얼굴이 굳어지고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저희가 아버님 모시고 산다고 얼마나 희생하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요즘 시대에 시부모 모시고 사는 집이 어디 있어요? 저희도 따로 살 수 있어요. 유진아, 그게 무슨. 제 친구들 보세요. 다들 분가해서 살아요. 시부모님이랑 따로 살고 명절에만 잠깐 인사드리고. 그게 요즘 세상이에요. 근데 저는 아버님 챙기느라 얼마나 신경 쓰는데요. 강유진의 목소리는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주말마다 식사 챙기고 병원 모시고 장 받아드리고. 제 시간이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제 친구들은 주말에 여행 가고 맛집 다니는데 저는 시아버님 모시느라 희생하고 있어요. 박철수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희생? 모신다는 게 희생인가? 아버님이 먼저 합리적으로 나오시든가 아니면 저희도 생각이 있어요. 생각? 무슨 생각? 분가요, 분가. 저희 따로 나가서 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아버님 혼자 사셔야 하는데 그게 나으시겠어요? 강유진은 팔짱을 끼고 박철수 씨를 쏘아봤습니다. 협박이었습니다. 노골적인 협박이었습니다.
재산을 넘기지 않으면 아버지를 버리겠다는 협박. 박철수 씨는 손이 떨렸습니다. 찻잔을 들려다가 그만 손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아이고. 찻잔이 깨지며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아버님, 조심하시죠. 이러니까 혼자 사시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강유진이 짜증스럽게 소리쳤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아들이었습니다. 민준아, 너는 가만히 있을 거냐? 박철수 씨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아, 내가 너한테 묻잖아. 아버지, 유진이 말도 들어보세요. 요즘 세상이 그렇잖아요. 뭐? 박철수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버지 혼자 계시는 것도 위험하고 저희가 관리하면 더 효율적일 수도 있고요. 효율적? 네. 세금 문제도 있고 관리 문제도 있고 차라리 미리 정리하시는 게. 정리? 내가 죽기 전에 다 정리하고 죽으라는 거냐? 아버지, 그게 아니라. 그럼 뭐냐? 박철수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너희 아버지다. 재산 관리인이 아니야. 너희가 관리해야 할 부동산이 아니라고. 아버지, 나는 70년을 살았어. 전쟁도 이겨냈고 가난도 이겨냈어. 맨손으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어. 그런데 너는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냐? 아버지, 제 말은. 됐어. 나가마. 박철수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버님, 어디 가세요? 강유진이 물었지만 목소리에는 걱정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차갑고 냉소적이었습니다. 박철수 씨는 그날 집을 나왔습니다.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비틀거리며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뒤에서 아들이 불렀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돌아보면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식을 위해 평생을 살았는데 이게 대가입니까? 50년을 땀 흘려 일했는데 이게 보답입니까? 박철수 씨는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걸었습니다. 다리가 아팠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추면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70년을 살며 전쟁도 이겨냈고 가난도 이겨냈는데 자식과 며느리의 배신은 이겨낼 수 없었습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지나가던 젊은 여자가 물었습니다. 박철수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괜찮아요. 그냥 좀 쉬고 있어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 어디 편찮으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젊은 여자는 가방에서 물티슈를 꺼내 건넸습니다. 이거라도 쓰세요. 날씨가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고맙습니다. 박철수 씨는 물티슈를 받아 얼굴을 닦았습니다. 낯선 사람의 작은 친절이 가슴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왜 내 자식은 이런 마음이 없을까? 왜 내 며느리는 이렇게 따뜻하지 못할까? 해가 저물었습니다. 공원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박철수 씨는 여전히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기 싫었습니다. 아들 집으로 가기는 더더욱 싫었습니다. 아버지. 뒤에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철수 씨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여기 계셨어요? 찾았어요. 전화도 안 받으시고. 민준이가 숨을 헐떡이며 다가왔습니다. 집에 가요, 아버지. 아버지, 미안해요. 유진이가 좀 과했어요. 제가 나중에 잘 타이를게요. 타이르겠다고? 박철수 씨가 처음으로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민준아, 너는 내 아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냐? 그게 아니면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냐? 아버지, 그게 아니라 둘 중 하나다. 대답해봐라. 민준이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대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박철수 씨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너도 이제 내 편이 아니구나. 아버지. 괜찮다. 이해한다. 너도 내 가정이 있으니까. 박철수 씨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나는 내 집으로 갈게.
너는 너희 집으로 가거라. 아버지. 됐어. 가거라. 박철수 씨는 돌아섰습니다. 등 뒤에서 아들이 뭐라고 말하는 것 같았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박철수 씨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재산을 물려줘야 하나? 아니면 끝까지 버텨야 하나?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발걸음만 무거워질 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박철수 씨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끌려다닐 수 없었습니다. 70년을 살면서 누구에게도 지지 않았는데 자식에게 질 수는 없었습니다. 밤새 뜬 눈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재산을 지키면서도 자식과의 관계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새벽 5시 박철수 씨는 일어나 노트에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3개월간의 일들을 하나하나 기록했습니다. 며느리가 한 말들, 아들의 태도, 자신의 마음 모두 적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서울 강남에 위치한 상속 전문 법무법인이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이 변호사 55세의 베테랑 변호사가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20년 넘게 상속 문제를 다뤄온 전문가였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하고 싶습니다. 박철수 씨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상속인은 누구신가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박철수 씨는 지난 몇 달간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며느리의 압박, 아들의 변심, 그리고 자신의 배신감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동안 목소리가 여러 번 떨렸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이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가끔씩 메모를 하며 중요한 부분은 다시 물었습니다. 며느리분이 정확히 언제부터 그런 말씀을 하셨나요? 재산 규모가 정확히 얼마나 되십니까? 아드님은 그동안 어떤 태도였나요? 박철수 씨는 하나하나 대답했습니다. 30분이 지나고 이 변호사는 안경을 벗고 박철수 씨를 바라봤습니다. 박 어르신 많이 힘드셨겠습니다. 요즘 이런 케이스가 참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특히 재산이 있으신 분들, 자녀분들이 조급해하는 경우가 많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변호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박철수 씨가 물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합법적이면서도 완벽하게 주도권을 지키는 방법이요. 이 변호사의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하지만 결심이 필요합니다. 가족과의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시겠습니까? 네. 하겠습니다. 박철수 씨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파일을 꺼내 보여주며 하나하나 짚어가며 설명했습니다. 유언대용 신탁, 조건부 상속, 그리고 유류분 제도. 박철수 씨는 처음 듣는 용어들이었지만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노트를 꺼내 중요한 부분을 메모했습니다. 첫째, 재산을 신탁에 맡기십시오. 이 변호사가 도표를 그려가며 설명했습니다. 신탁이란 쉽게 말해 제3자에게 재산을 맡기는 겁니다. 하지만 소유권은 여전히 선생님께 있고 관리도 선생님 뜻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아들한테 안 넘어간다는 말입니까? 네. 선생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은 100% 선생님 뜻대로 관리됩니다. 돌아가신 후에도 선생님이 정한 조건대로만 상속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조건이요? 네. 예를 들어 매달 최소 2번 방문할 것, 명절에는 반드시 모실 것, 요양원 입소를 강요하지 않을 것 같은 조건들이요. 박철수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런 게 가능합니까? 네. 완전히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이 변호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둘째, 조건을 명확히 하십시오. 효도의 기준을 구체적으로요. 효도의 기준이요? 네. 효도를 다한 자에게 상속한다는 너무 모호합니다. 법정에서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 명확하게 정하는 겁니다. 이 변호사는 예시를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매주 1회 이상 전화통화, 매달 2회 이상 방문, 명절에 함께 식사, 병원 동행, 경조사 참석 등등이요. 아, 그렇게 구체적으로요? 네.
그래야 나중에 분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조건들을 지키지 않으면 상속 비율을 줄이거나 아예 박탈할 수도 있습니다. 박철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런 방법이 있었구나. 셋째, 모든 걸 공증하고 증인을 세우십시오. 법적으로 완벽하게요. 공증이요? 네. 공증인 앞에서 모든 내용을 확인받고 증인 2명 이상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아버지가 정신이 온전하지 않으셨다는 식의 주장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아, 그런 일도 있습니까? 네. 안타깝게도 많습니다. 자녀분들이 아버지가 치매였다, 판단력이 흐렸다며 유언장 무효 소송을 거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철수 씨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설마 우리 민준이가 그럴까?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3개월 전의 민준이라면 절대 그럴 리 없었지만 지금의 민준이는 알 수 없었습니다. 박철수 씨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망설임이 사라지고 결연함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하면 제가 주도권을 지킬 수 있습니까? 네. 완벽하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변호사가 의미심장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런 경우 가족회의를 열어 공개적으로 선언하시는 게 효과적입니다. 공증인 입회하예요. 가족회의요? 네. 아드님과 며느리를 불러서 변호사와 공증인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선생님의 결정을 공개하는 겁니다. 그게 왜 효과적입니까?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변호사는 손가락을 2개 펼쳤습니다. 첫째, 법적 효력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증인이 많고 공식적인 자리니까요. 둘째,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아드님과 며느리분이 선생님의 결심이 얼마나 확고한지 깨닫게 되죠. 박철수 씨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민준이 얼굴이 창피해질 텐데, 유진이는 화를 낼 텐데,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계속 끌려다니다가는 재산도 잃고 존엄도 잃을 것 같았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철수 씨가 말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결정이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준비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철수 씨는 그날로 모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 변호사와 함께 신탁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재산 목록을 정리하고 조건들을 하나하나 명시했습니다. 매주 1회 이상 전화 통화, 매달 2회 이상 직접 방문, 명절에는 반드시 함께 식사, 병원 진료 시 동행, 요양원 입소 강요 금지, 재산 양도 강요 금지, 폭언 및 협박 금지. 하나하나 적어 내려가면서 박철수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런 걸 조건으로 명시해야 하다니. 자식이 부모를 대하는 게 이렇게까지 조건이 필요한가?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자신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서류 작성에는 3시간이 걸렸습니다. 박철수 씨는 한 글자 한 글자 꼼꼼히 읽으며 서명했습니다. 이제 가족회의 날짜를 잡겠습니다. 이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언제가 좋으시겠습니까? 빠를수록 좋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그럼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 저희 사무실에서 뵙겠습니다. 박철수 씨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두려움과 기대가 섞여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뭐라고 할까? 유진이는 어떻게 반응할까?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박철수 씨는 그날 저녁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준아, 아버지, 어떻게 지내세요? 아들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 강남에 있는 법무법인으로 와라. 너와 유진이 둘 다. 법무법인이요? 왜요? 중요한 얘기가 있다. 꼭 와야 한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혹시 토요일에 보자. 꼭 와라. 박철수 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뒤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토요일 운명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2주 후, 박철수 씨는 아들 부부에게 연락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후였습니다. 신탁계약서, 조건부 상속계약서, 그리고 공증 서류까지 모두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민준아, 토요일에 시간 있니?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 박철수 씨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아들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지난 2주간 아버지와 제대로 대화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박철수 씨가 먼저 연락을 피했고 민준이도 어떻게 대화를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재산 정리건이다.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해주마. 박철수 씨는 짧게 말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강유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배경에서 들리는 목소리였지만 또렷했습니다. 드디어 제가 뭐라고 했어요? 결국 아버님도 이해하신 거예요. 유진의 목소리는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복권에 당첨된 사람처럼. 박철수 씨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 강남 법무법인으로 와라. 주소는 문자로 보낼게. 네, 아버지. 알겠습니다. 민준이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묻어났습니다. 드디어 아버지가 마음을 돌리셨구나. 이제 갈등이 끝나겠구나. 박철수 씨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정한 일이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 법무법인 회의실. 넓고 고급스러운 회의실이었습니다. 큰 테이블 중앙에는 서류 뭉치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 변호사와 공증인이 함께 자리했습니다. 공증인은 50대 중반의 여성으로 엄숙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박철수 씨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긴장되었지만 표정은 차분했습니다. 이시 정각.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민준이와 강유진이 들어왔습니다. 강유진은 화장을 진하게 하고 명품 가방을 들고 왔습니다. 새로 산 듯한 샤넬 가방이었습니다. 옷도 새 옷이었습니다. 명품 브랜드 로고가 눈에 띄었습니다. 승리를 확신한 표정이었습니다. 입가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고 걸음걸이도 당당했습니다. 아버님, 강유진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지난 2주간의 냉랭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오셨습니까? 박철수 씨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앉으시죠. 이 변호사가 자리를 권했습니다. 강유진과 민준이가 테이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강유진은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고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벽면의 법률 서적들, 그리고 테이블 위의 서류들. 드디어 이날이 왔구나. 강유진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아버님, 현명한 결정하셨어요. 강유진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진작 이러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동안 아버님도 저희도 힘들었잖아요. 박철수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오늘 모든 걸 정리하마. 좋아요. 강유진의 목소리가 한 톤 높아졌습니다. 그럼 빨리 서류 작성하시죠. 빌라는 저희 명의로 상가는. 강유진이 서류를 집어들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잠깐. 이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강유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재산 정리는 박철수 선생님 방식대로 진행됩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강유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미소가 사라지고 눈썹이 찌푸려졌습니다. 그게 무슨...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변호사는 서류 뭉치를 펼쳤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박철수 선생님의 재산을 정리하는 자리가 맞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분이 생각하시는 방식과는 다릅니다. 다르다니요? 아버님이 직접 재산을 정리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강유진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맞습니다. 정리는 합니다. 하지만 명예 이전이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신탁입니다. 이 변호사가 서류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신탁? 그게 뭔데요? 강유진이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눈으로 빠르게 훑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이게 뭐예요? 박철수 선생님께서 재산을 신탁기관에 맡기십니다. 선생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은 100% 선생님의 관리 하에 있고 돌아가신 후에도 선생님이 정하신 조건에 따라서만 상속됩니다.
조건이요? 민준이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네. 조건부 상속입니다. 이 변호사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 서류를 보시죠. 서류에는 박철수 씨가 정한 조건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매주 1회 이상 전화 통화, 매달 2회 이상 직접 방문, 명절에는 반드시 함께 식사, 병원 진료 시 동행, 요양원 입소 강요 금지, 재산 양도 강요 금지, 폭언 및 협박 금지, 위 조건을 위반할 시 상속 비율 감소 또는 박탈. 강유진은 서류를 읽으며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이건 저희를 감시하겠다는 거잖아요. 감시가 아닙니다. 최소한의 효도 기준입니다. 이 변호사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정도는 자식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 아닙니까? 당연하다고요? 강유진이 서류를 탁 내려놓았습니다. 저희도 바쁘다고요. 일도 해야 하고 애들도 키워야 하고 매주 전화하고 매달 2번씩 방문하라고요? 그게 가능한 줄 아세요? 며느리분 진정하시죠. 공증인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법적으로 완전히 유효한 계약입니다. 박철수 선생님께서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자유의지로 작성하신 겁니다. 아버님, 강유진이 박철수 씨를 쏘아봤습니다. 정말 이러실 거예요? 저희를 이렇게 믿지 못하시는 거예요? 박철수 씨는 처음으로 강유진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유진아. 네? 너는 지난 3개월 동안 나한테 뭐라고 했지? 빨리 재산 넘기라고 했지. 치매 온다고 했지. 요양원 가라고 했지. 박철수 씨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며느리를 내가 어떻게 믿니? 아버님 그건. 그리고 민준아. 박철수 씨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너는 옆에서 뭐 했니? 아내 편만 들었지. 아버지. 나는 70년을 살았다. 혼자 힘으로 여기까지 왔어. 그런데 너희는 내가 죽기도 전에 재산부터 챙기려고 하더구나.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강유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민준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철수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이 조건들 너무 과한가? 매주 1번 전화하고 한 달에 2번 보는 게. 이게 과하다면 너희는 처음부터 나를 부모로 생각하지 않은 거야. 박철수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두꺼운 파일이었습니다. 법률 용어와 조항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먼저 박철수 선생님의 모든 재산은 유언 대용 신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 변호사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명확했습니다. 신탁이요? 그게 뭔데요? 강유진이 다시 물었습니다.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묻어났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박 선생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은 물론이고 돌아가신 후에도 박 선생님이 정한 조건대로만 재산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강유진은 서류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서류가 바스락거렸습니다. 빠르게 읽어 내려가다가 어느 부분에서 멈췄습니다. 얼굴이 점점 더 굳어갔습니다. 아버님, 이게 무슨 일이세요? 강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는 분노보다 당황스러움이 더 컸습니다. 박철수 씨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며느리와 아들을 번갈아 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유진아, 민준아. 잘 들어라.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들렸습니다. 첫째, 내 재산은 내가 죽기 전까지 절대 너희 명의로 넘어가지 않는다. 박철수 씨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단호했습니다. 아버지. 민준이가 입을 열려다 말았습니다. 둘째, 내가 죽은 후에도 조건을 충족해야만 상속받을 수 있다. 조건이요? 무슨 조건이요? 강유진이 재빨리 물었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효도다. 박철수 씨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강유진은 귀를 의심했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효도요? 효도가 조건이라고요? 그렇다. 그게 무슨... 효도가 어떻게 조건이 돼요? 그건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추상적이지 않아. 이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변호사는 서류 한 장을 집어들고 안경을 고쳐 쓰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상속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의실의 긴장감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강유진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민준이는 주먹을 쥔 채 테이블을 응시했습니다. 첫째, 박철수 선생님 생전에 최소 주 1회 이상 방문하여 안부를 확인할 것. 주 1회요? 강유진이 끼어들었습니다. 네. 매주 최소 한 번은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전화나 문자가 아닌 직접 얼굴을 보고 안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저희도 일이 있고 애들도 있고. 다음 조건입니다. 이 변호사는 강유진의 말을 끊고 계속 읽었습니다. 둘째, 명절 및 생신에 빠짐없이 참석할 것. 명절은 당연하지만 생신까지요? 네. 박 선생님의 생신은 매년 8월 15일입니다. 이날은 반드시 함께 시간을 보내셔야 합니다. 강유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셋째, 선생님의 의료비 및 생활비는 자녀가 분담할 것. 잠깐만요. 강유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료비와 생활비를 저희가 낸다고요? 아버님 재산이 25억이나 되는데요. 재산은 재산이고 자식의 도리는 도리입니다. 이 변호사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박 선생님께서는 자녀분들이 최소한의 책임을 다하는지 확인하고 싶으신 겁니다. 최소한의 책임이요? 이게요? 강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억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넷째, 요양원 입소는 선생님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만 결정되며 강요시 상속 권리 박탈. 이 말에 강유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 그때 그 말을. 3개월 전 자신이 요양원을 언급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박철수 씨는 그 말을 잊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섯째, 위 조건을 3년 이상 성실히 이행한 자에 한해 상속 권리 부여. 3년이요? 민준이가 처음으로 제대로 된 목소리를 냈습니다. 네. 3년입니다. 박 선생님께서 돌아가신 후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3년간 이 조건들을 지켜야 합니다. 그럼 3년 동안 매주 방문하고 의료비 내고 명절마다 참석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나기 전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요? 민준이의 질문에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 경우에도 이행기간에 따라 상속 비율이 조정됩니다. 이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1년 이상 이행 시 상속 재산의 30%, 2년 이상 이행 시 60%, 3년 이상 이행 시 100% 상속됩니다. 그럼 1년도 안 되면요? 강유진이 물었습니다. 조건 불이행으로 간주되어 상속 권리가 박탈됩니다. 재산은 박 선생님께서 지정하신 사회복지재단에 기부됩니다. 기부요? 강유진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네. 박 선생님께서 이미 재단을 지정하셨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강유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손은 계속 떨렸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강유진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버님, 저희를 믿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저희가 그동안 얼마나 아버님을 모셨는데요. 모셨다고? 박철수 씨가 처음으로 강하게 반응했습니다. 주말에 밥 한 끼 차려준 게 모신 거냐? 그게 아니라 병원 한 번 같이 간 적 있냐? 내가 편찮다고 했을 때 달려온 적 있냐? 아버님도 안 아프시잖아요. 아프지 않으니까 관심도 없는 거지. 박철수 씨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유진아, 너는 3개월 동안 나한테 몇 번이나 재산 얘기를 했지? 요양원 가라고 몇 번이나 말했지? 치매 온다고 위험하다고 빨리 정리하라고. 박철수 씨는 하나하나 짚어가며 말했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며느리를 어떻게 믿으란 말이냐? 강유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믿지 못하는 게 아니다. 박철수 씨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눈빛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확인하고 싶은 거다. 너희의 진심을. 진심이요?
그래. 너희가 정말 나를 부모로 생각하는지 아니면 그저 재산으로만 보는지. 박철수 씨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3년이면 충분하다. 3년 동안 주 1회 방문하고 명절 챙기고 생신 챙기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냐? 이게 어렵다면 처음부터 너희는 나를 부모로 생각하지 않은 거야.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강유진은 입술을 떨었습니다. 분노, 억울함, 당황스러움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민준이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 변호사가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은 공증되었고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또한 제3자 감독인이 지정되어 조건 이행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감독인이요? 네. 매달 방문 기록, 의료비 지출 내역 등을 확인합니다. 강유진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에서 힘이 빠진 듯 했습니다. 이건 너무해요. 강유진의 목소리는 작아졌습니다. 너무하다고? 박철수 씨가 물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주 1회 보는 게 너무한 일이냐? 그럼 나한테 재산 빨리 넘기라고 한 건 너무하지 않냐? 강유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강유진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리며 삐걱거렸습니다. 얼굴은 새빨갛게 달아올랐고 손은 주먹을 쥔 채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저희를 뭘로 보는 거예요? 강유진의 목소리는 회의실 전체에 울렸습니다. 분노와 억울함이 폭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인이에요? 아니면 재산 관리인이에요? 매주 방문하고 돈 내고 감시받으면서 살라고요? 앉아라. 박철수 씨의 목소리에는 70년 인생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크지 않은 목소리였지만 단호하고 무거웠습니다. 강유진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앉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서서 박철수 씨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앉으라고 했다. 박철수 씨가 다시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강유진은 마지못해 의자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팔짱을 낀 채 불만이 가득한 표정이었습니다. 박철수 씨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너는 지난 3개월간 나한테 뭐라고 했지? 강유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옆으로 돌렸습니다. 내가 묻잖아. 뭐라고 했지? 박철수 씨는 계속 물었습니다. 빨리 재산 넘기라고, 요양원 가라고, 치매 오면 어쩌냐고. 박철수 씨는 하나하나 짚어가며 말했습니다. 맞지? 맞냐고 묻는다. 그건 아버님을 걱정해서 한 말이에요. 강유진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걱정? 박철수 씨가 되물었습니다. 그게 효도였냐? 아니면 재산 욕심이었냐? 효도였어요. 아버님이 혼자 계시면 위험하니까. 위험한 게 아니라 내가 불안했던 거지. 박철수 씨가 끊었습니다. 내가 언제 재산을 다른 데 쓸까봐, 내가 사기라도 당할까봐, 그래서 불안했던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 솔직히 말해봐라. 박철수 씨는 강유진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너는 재산이 필요했던 거지 시아버지가 필요했던 게 아니잖냐? 강유진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니, 변명을 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나는 바보가 아니다. 박철수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70년을 살면서 사람 보는 눈은 생겼어. 누가 진심으로 걱정하는지, 누가 재산만 노리는지 그 정도는 안다. 아버님, 너는 내가 죽기를 기다리고 있었어. 아니, 어쩌면 빨리 죽기를 바랐을지도 모르지. 그런 적 없어요. 강유진이 발끈했습니다. 그럼 왜 자꾸 요양원 얘기를 했지? 왜 자꾸 재산 넘기라고 했지? 그건 내가 건강하게 오래 살면 재산도 못 받고 부담만 된다고 생각한 거 아니냐? 강유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박철수 씨의 말이 전곡을 찔렀기 때문입니다. 박철수 씨는 한숨을 쉬고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민준아. 내 아버지. 민준이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너도 마찬가지다.
아내 눈치만 보고 아버지 마음은 헤아리지 않았지. 아버지, 저는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냐? 박철수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유진이가 재산 얘기할 때 왜 말리지 않았냐? 요양원 얘기할 때 왜 가만히 있었냐? 저는 유진이 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일리? 네. 아버지 혼자 계시는 것도 위험하고 재산 관리도 힘드실 것 같고. 그래서 빨리 넘기라고 재촉한 거냐? 아버지, 그게 아니라. 민준아. 박철수 씨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너는 내가 키운 자식이다. 대학까지 보냈고 결혼 자금도 대줬고 지금 너희가 사는 집 전세금도 내가 보탰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는 나한테 뭘 해줬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찾아왔냐? 아프다고 했을 때 병원 같이 갔냐? 민준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전화도 거의 안 했잖아. 내가 먼저 전화하면 그때서야 네 아버지하고. 죄송합니다. 나는 재산을 안 주겠다는 게 아니다. 박철수 씨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다 줄 거다. 빌라도 상가도 다 너한테 갈 거야. 민준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요? 그래. 하지만 박철수 씨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진짜 효도를 해라. 진짜 효도요? 재산 때문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오는 그런 효도를. 박철수 씨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나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야. 자식이 필요한 거야. 자식의 사랑이 필요한 거야. 민준이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에서 외로움과 슬픔이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3년이다. 3년만 증명해봐라. 박철수 씨는 손을 들어 3개의 손가락을 펼쳤습니다. 너희가 진심으로 날 생각한다는 걸. 재산 때문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로서 날 사랑한다는 걸.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냐? 주 1회 방문하고 명절 챙기고 생신 챙기는 게. 박철수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게 어렵다면 처음부터 나를 부모로 생각하지 않은 거야. 이 변호사가 덧붙였습니다. 참고로 만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시면 재산은 전액 사회에 기부됩니다. 이 변호사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미 기부 재단도 선정되었고 법적으로 완벽하게 공증되었습니다. 뭐라고요? 기부요? 강유진이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럼 저희는 한 푼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변호사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조건 불이행 시 상속 권리는 완전히 박탈되며 재산은 사회복지법인 희망나눔에 전액 기부됩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강유진의 목소리는 날카로워졌습니다. 25억이에요. 25억을 기부한다고요? 네. 박 선생님의 결정입니다. 그럼 저희는요? 저희는 어떡하라고요? 조건을 이행하시면 됩니다. 이 변호사는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3년간 성실히 효도하시면 모든 재산을 상속받으실 수 있습니다. 3년 동안 매주 방문하고 돈 내고 감시받으면서요? 감시가 아닙니다. 확인입니다. 똑같은 말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조건 이행을 포기하셔도 됩니다. 이 변호사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 경우 재산은 기부되고 아드님께서는 유류분 청구도 불가능합니다. 유류분 청구도 불가능하다고요? 민준이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신탁계약의 특성상 유류분 청구권이 제한됩니다. 게다가 박 선생님께서는 이미 법적 장치를 마련하셨습니다. 이 변호사는 두꺼운 서류 뭉치를 가리켰습니다. 이 모든 내용은 3명의 변호사와 공증인이 검토했고 법원에도 신고되었습니다. 법적으로 완벽합니다. 이런. 민준이는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정말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하실 줄은. 강유진은 서류를 집어들고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빠져나갈 구멍이 있을까 싶어서였습니다. 하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절망스러웠습니다. 완벽했습니다. 빈틈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 조건들은 공개됩니다. 공개요?
네. 제3자 감독인이 매달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기록으로 남깁니다. 나중에 법정 분쟁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서입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감독인과 공증인 그리고 저희 법무법인만 알게 됩니다. 하지만 필요시 법정에 제출될 수 있습니다. 강유진은 서류를 탁 내려놓았습니다.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끝났어. 완전히 끝났어. 박철수 씨는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너희에게 선택권을 주마. 선택권이요? 첫째, 이 조건을 받아들이고 3년간 성실히 이행한다. 그러면 모든 재산을 상속받는다. 박철수 씨는 손가락 하나를 펼쳤습니다. 둘째, 거부한다. 그러면 재산은 기부되고 너희는 한 푼도 못 받는다. 또 하나의 손가락을 펼쳤습니다. 선택해라. 지금 당장.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들렸습니다. 강유진과 민준이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선택의 순간이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계절도 겨울에서 봄을 지나 초여름으로 바뀌었습니다. 박철수 씨는 매일 작은 수첩에 기록했습니다. 누가 언제 방문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떤 표정이었는지 모두 적어두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조용했습니다. 법무법인 회의실에서의 그날 이후 아무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강유진은 화가 나서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모욕이야. 완전히 무시당한 거야. 강유진은 친구들에게 하소연했습니다. 있잖아, 우리 시아버지가 말이야. 하지만 친구들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그래도 재산은 주신다며? 조건만 지키면? 주 1회 방문? 그거 할만하지 않아? 25억인데. 나 같으면 매일이라도 갈 것 같은데. 강유진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박민준도 어색하게 가끔 전화만 했습니다. 아버지 잘 지내세요? 그래. 건강은 괜찮으시고요? 응. 네. 그럼 또 연락드릴게요. 전화는 항상 2분을 넘기지 않았습니다. 어색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버지도 아들도 서로 상처받은 상태였습니다. 두 번째 달, 며느리가 먼저 연락했습니다. 박철수 씨는 전화를 받고 놀랐습니다. 아버님, 주말에 뵐까요? 강유진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래. 박철수 씨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어색했지만 왔습니다. 토요일 오후 3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박철수 씨는 문을 열었습니다. 강유진과 민준이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강유진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진심이 담기지 않은 웃음이었습니다. 의무감으로 온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들어와라. 박철수 씨도 어색했습니다. 거실에 앉았지만 대화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침묵만 흘렀습니다. 아버님 식사는 하셨어요? 했다. 그렇구나. 건강은 괜찮으시고요? 그래. 30분 정도 앉아 있다가 강유진과 민준이는 일어났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첫 방문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세 번째 달. 주 1회 방문이 규칙적으로 이어졌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강유진과 민준이가 왔습니다. 때로는 30분, 때로는 1시간 정도 머물다 갔습니다. 대화는 여전히 어색했지만 점차 늘어났습니다. 아버님, 요즘 날씨가 좋아졌죠? 그래, 산책하기 좋더라. 산책 자주 하세요? 응, 아침마다. 혼자 가세요? 그럼 누구랑 가냐? 강유진은 가끔 음식을 사왔습니다. 하지만 직접 만든 것이 아니라 사온 것이었습니다. 백화점 포장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도 사오긴 했네. 박철수 씨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박철수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재산 때문이라는 것을. 강유진의 눈빛에서 민준이의 태도에서 느껴졌습니다. 의무감으로 오는 거야. 3년만 채우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시작이 그렇다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변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네 번째 달.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강유진이 평소보다 일찍 왔습니다. 아버님, 병원 검진 받으셨어요? 아니, 아직. 같이 가실까요? 제가 같이 가드릴게요. 박철수 씨는 놀랐습니다. 강유진이 먼저 이런 제안을 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괜찮다. 혼자 갈 수 있어. 아버님, 병원 가시면 기다리는 것도 힘드시잖아요. 제가 같이 가요. 강유진의 목소리에서 처음으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 그럼 같이 가자. 병원에서 기다리는 동안 강유진이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 요즘 생각이 많아졌어요. 뭐가? 제 부모님이요. 강유진은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지방에 계시거든요. 자주 못 뵈었어요. 바쁘다고 애들 키운다고. 근데 이렇게 매주 아버님 뵙다 보니까 제 부모님도 외로우셨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강유진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제가 너무 못된 딸이었던 것 같아요. 박철수 씨는 강유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이제라도 찾아뵈어라. 네. 그럴게요. 그날 이후 강유진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5번째 달. 강유진이 큰 냄비를 들고 왔습니다. 아버님, 오늘 제가 아버님 좋아하시는 갈비찜 해왔어요. 직접 만든 거예요. 박철수 씨는 놀랐습니다. 강유진이 요리를 할 줄은 몰랐습니다. 아니, 할 줄 알아도 귀찮아서 안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만들었다고? 네. 처음 만들어 봤어요. 인터넷 레시피 보면서 냄비 뚜껑을 열자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갈비가 부드럽게 익어 있었고 양념이 잘 배어 있었습니다. 맛있겠다. 맛있을지 모르겠어요. 처음이라.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갈비찜은 정말 맛있었습니다. 조금 짜긴 했지만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맛있다. 박철수 씨가 말했습니다. 정말요? 강유진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진심으로 기뻐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럼요. 아주 맛있어. 다행이다. 사실 되게 긴장했어요. 2번이나 망쳐서 다시 만들었거든요. 그래? 고생했구나. 아니에요. 아버님이 좋아하시니까 저도 기뻐요. 그날 저녁 3사람은 오랜만에 웃으며 대화했습니다. 어색함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6번째 달. 어느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강유진과 민준이가 평소처럼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강유진의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거실에 앉아 강유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저 사과드리고 싶어요. 강유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엔 정말 재산 때문이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조건 이행하면 25억 받는다. 그것만 생각했어요. 3년만 참으면 된다고. 강유진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매주 뵙다 보니까 제 부모님 생각도 나고. 유진아, 아버님이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강유진은 울먹였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똑같으셨을 거예요. 딸이 찾아오기만 기다리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바쁘다고 애들 키운다고 명절에만 잠깐 갔다 왔어요.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강유진은 박철수 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박철수 씨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일어나라, 유진아. 아버님, 일어나라고. 강유진은 일어났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로 박철수 씨를 바라봤습니다. 박철수 씨는 강유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내 진심을 알았어. 아버님, 재산은 이제 상관없어요. 정말이에요. 강유진이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건강하게 오래 사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랑 오래오래 함께 계셨으면 좋겠어요. 유진아, 조건 같은 거 없어도 돼요. 저는 이제 진짜로 아버님이 보고 싶어서 올 거예요. 강유진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버님, 저희 집으로 오시는 게 어때요? 응?
같이 살아요. 재산 조건 때문이 아니라. 진짜로요. 강유진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혼자 사시는 것보다 저희랑 같이 사시면 더 좋잖아요. 제가 매일 밥도 해드리고 병원도 같이 가고. 박민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저도 정말 반성했어요. 민준이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아버지를 재산으로만 본 제가 정말 한심했어요. 민준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아들 자격이 없었어요. 민준아, 이제는 달라질게요. 진짜 효자 되겠습니다. 재산 같은 거 없어도 아버지는 제 아버지니까요. 박철수 씨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70년을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순간은 없었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세 사람은 서로 껴안고 울었습니다. 6개월 전의 냉랭함은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고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봄이 왔습니다. 박철수 씨는 아들 집에서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8개월 전에 이사를 했습니다. 강유진과 민준이가 거듭 권유했고 박철수 씨도 결국 받아들였습니다. 아버님, 혼자 사시는 것보다 저희랑 같이 계시는 게 나아요. 그래. 그럼 신세 좀 지마. 이사 오던 날 손주들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오셨다. 우와, 할아버지. 아이들이 박철수 씨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박철수 씨는 손주들을 안아올리며 웃었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런 게 가족이구나. 매일 아침 손주들이 할아버지 하며 깨웠습니다. 할아버지, 일어나세요. 학교 가기 전에 인사드려야죠. 박철수 씨는 아침마다 손주들의 제잘거림에 눈을 떴습니다. 예전에는 혼자 쓸쓸하게 일어났는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집안이 시끄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시끄러움이 좋았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급식 뭐 나오는지 아세요? 할아버지, 제가 학교에서 상 받았어요. 할아버지, 저는 오늘 친구랑 싸웠어요. 손주들은 모든 이야기를 박철수 씨에게 했습니다. 박철수 씨는 하나하나 들어주고 고개를 끄덕이고 조언도 해주었습니다. 그래, 친구랑 싸우면 먼저 사과하는 게 멋진 거야. 정말요? 그럼. 할아버지가 살아보니까 그래. 강유진은 진심으로 시아버지를 모셨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아버님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아버님, 아침 드세요. 고맙다, 유진아. 오늘은 아버님 좋아하시는 된장찌개 끓였어요. 강유진의 요리 솜씨도 늘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이제는 제법 맛있게 만들었습니다. 맛있다. 내가 만든 음식이 제일 맛있어. 아이고, 아버님. 과찬이세요. 강유진은 부끄러워하면서도 기뻐했습니다. 병원도 항상 함께 갔습니다. 아버님, 오늘 검진 날이에요. 제가 같이 갈게요. 괜찮아. 혼자 갈 수 있어. 아니에요. 제가 같이 가야죠. 강유진은 매번 함께 갔습니다. 진료실 앞에서 기다리고 의사 선생님 말씀도 함께 듣고 약도 함께 받았습니다. 아버님, 의사 선생님이 건강하시대요. 혈압도 정상이고 혈당도 괜찮으시대요. 다행이다. 다 아버님이 운동도 하시고 식단 조절도 잘하셔서 그래요. 유진이 내가 잘 챙겨줘서지.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이제는 진짜 모녀 같았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온 가족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손주들은 그림을 그리고 있었고 민준이는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강유진은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왔습니다. 아버님, 이거 보세요. 손주들이 할아버지 그림 그렸대요. 강유진이 종이 한 장을 들고 왔습니다. 크레용으로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가운데 큰 사람이 있고 양옆에 작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할아버지고 이게 저희들이에요. 손주가 설명했습니다. 하, 그래. 우리 손주들 참 예쁘게 그렸네. 박철수 씨는 그림을 받아들고 한참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내가 이런 행복을 누릴 수 있을 줄이야. 할아버지 좋아요? 그럼 너무 좋지. 할아버지 방에 붙여놓을게. 와, 진짜요?
그럼 할아버지 보물이야. 손주들은 좋아서 박철수 씨에게 안겼습니다. 박철수 씨는 손주들을 안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박철수 씨는 행복했습니다. 진짜 행복했습니다. 70년을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적이 있었나 싶었습니다. 재산보다 명예보다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 가족이라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날 저녁, 손주들이 잠든 후 박철수 씨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고 이 변호사의 명함을 꺼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이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나 박철수입니다. 아, 박 선생님, 어떻게 지내십니까? 잘 지냅니다. 아주 잘 지내요. 박철수 씨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변호사님, 서류 수정하고 싶습니다. 무슨 서류 말씀이십니까? 유언장요. 아, 상속 조건을 변경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이 변호사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아니요. 조건 이행이 잘 안 되시나요? 아닙니다. 박철수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전화 너머로 들리지 않았지만 목소리에 미소가 묻어났습니다. 조건은 그대로 유지하되 한 가지 추가하고 싶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매달 생활비 일부를 아들 부부에게 지원하겠습니다. 네? 생활비를요? 이 변호사는 놀란 듯 했습니다. 그들이 재정적으로 어려움 없이 진심으로 나를 돌볼 수 있도록요. 박철수 씨는 설명했습니다. 민준이 회사 월급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까지 모시느라 부담이 클 겁니다. 유진이는 일을 그만두고 나를 돌보고 있어요. 집안일도 하고 손주들도 챙기고. 그렇군요. 그러니 생활비를 지원해주고 싶습니다. 매달 200만 원 정도. 훌륭한 결정이십니다. 이 변호사의 목소리에 감동이 묻어났습니다. 박 선생님, 정말 좋은 결정이십니다. 자녀분들이 재정적 부담 없이 효도할 수 있게 하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내일 바로 서류 준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철수 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사는 것 같아. 2년이 지났습니다. 박철수 씨는 건강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을 하고 손주들과 놀아주고 가족들과 식사했습니다. 강유진과 민준이는 변함없이 박철수 씨를 모셨습니다. 아니, 처음보다 더 잘 모셨습니다. 의무감이 아니라 진심으로. 어느 날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저녁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모여 있었습니다. 손주들은 숙제를 하고 있었고 박철수 씨는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변호사 사무실에서 연락 왔던데요. 강유진이 말했습니다. 상속 조건 이행 확인 서류래요. 2년차 점검이라나 뭐라나. 아, 그래. 박철수 씨는 신문을 내려놓았습니다. 네. 감독인이 보고서 작성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박철수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유진아, 민준아. 네, 아버님. 두 사람은 박철수 씨를 바라봤습니다. 너희는 조건을 이행했다. 박철수 씨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주 1회 방문. 아니, 이제는 매일 함께 살고 있지. 네. 명절과 생신도 함께 보냈고 의료비와 생활비도. 오히려 내가 너희한테 지원하고 있고. 아버님. 아니, 조건 이상으로 나를 돌봐줬다. 박철수 씨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2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어. 이렇게 행복하게 살 줄은. 강유진과 박민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아버님, 저희야말로 감사해요. 강유진이 말했습니다. 아버님 덕분에 제가 많이 변했어요. 더 나은 사람이 됐어요. 나도 그래요, 아버지. 민준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를 제대로 모시면서 제가 진짜 어른이 된 것 같아요. 박철수 씨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따뜻한 시선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철수 씨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분위기가 갑자기 무거워졌습니다. 조건은 3년이었다. 아직 1년 남았다. 네?
강유진과 민준이는 당황했습니다. 3년을 채워라. 끝까지. 아버님, 저희는 이제 재산 때문이 아니에요. 진짜로. 강유진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조건 같은 거 없어도 저희는 평생 아버님 모실 거예요. 알아. 나도 안다. 박철수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너희의 진심을 나도 알아. 이제는 의심하지 않아. 그럼. 하지만 조건은 조건이다. 박철수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처음에 3년이라고 했으니 3년을 지켜야지. 아버님. 진짜 효도는 끝까지 해야 하는 거야. 박철수 씨는 두 손을 모았습니다. 시작할 때 조건이 있었으면 끝날 때도 조건대로 끝내는 게 맞아.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게 진짜 효도야. 민준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맞아요. 네. 강유진이 민준이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야.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진짜 변했는지 아니면 2년 됐으니까 이제 괜찮겠지 하고 느슨해지는지. 아버지 알겠습니다. 민준이는 고개를 들고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3년 끝까지 채우겠습니다. 아니, 3년 후에도 아버지께서 건강하신 한평생 모시겠습니다. 나도요, 아버님. 강유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건이 있든 없든 저는 이제 아버님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어요. 박철수 씨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고맙다. 그날 밤 박철수 씨는 일기를 썼습니다. 70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쓰는 일기였습니다. 오늘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버지다. 조건부 상속을 결정했을 때 많이 고민했다. 자식들이 나를 미워하면 어쩌나, 영영 멀어지면 어쩌나.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최고의 결정이었다. 조건이 있었기에 자식들은 진짜 효도가 무엇인지 깨달았다. 그리고 나도 깨달았다. 재산보다 소중한 것은 가족의 사랑이라는 것을. 박철수 씨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1년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 행복이 계속되기를. 박철수 씨는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너무나 빠르게 지나간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3번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손주가 초등학교에 입학했고 강유진은 요리 자격증을 땄고 민준이는 회사에서 승진했습니다. 그리고 박철수 씨는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법무법인 회의실. 3년 전과 같은 장소, 같은 사람들. 같은 테이블, 같은 의자, 같은 창문.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3년 전에는 긴장과 분노로 가득했던 공기가 이제는 따뜻하고 편안했습니다. 박철수 씨는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주름이 조금 더 깊어졌지만 눈빛은 밝았습니다. 3년 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습니다. 강유진과 민준이도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은 3년 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불안함도 욕심도 조급함도 없었습니다. 그저 차분하고 평온했습니다. 이 변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박 선생님. 변호사님,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이 변호사는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3년 전보다 훨씬 두꺼운 서류였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박민준 씨, 강유진 씨. 두 사람은 고개를 들어 변호사를 바라봤습니다. 3년간의 효도 이행을 모두 확인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었습니다. 첫째 조건, 주 1회 방문. 이행률 100%. 오히려 매일 함께 거주하며 초과 이행하셨습니다. 둘째 조건, 명절 및 생신 참석. 이행률 100%. 3년간 단 한 번도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셋째 조건, 의료비 및 생활비 분담. 이행률 100%. 오히려 박 선생님께서 생활비를 지원하셨지만 자녀분들이 의료비와 기타 비용을 성실히 부담하셨습니다. 넷째 조건, 요양원 입소 강요 금지. 위반 사항 없음.
오히려 자택에서 함께 거주하며 직접 모셨습니다. 이 변호사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감독인의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박민준 씨와 강유진 씨는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이행했을 뿐만 아니라 조건 이상으로 효도하셨습니다. 상속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하셨습니다. 이 변호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강유진이 울먹였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아버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인지 감동의 눈물인지 아니면 지난 3년간의 감정이 한꺼번에 솟아오른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민준이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눈물을 참으려 애썼습니다. 변호사님, 박철수 씨가 일어섰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당당하게 서류를 공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 변호사가 새로운 서류를 펼쳤습니다. 표지에는 최종 유언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박철수 선생님의 최종 유언장입니다. 이 변호사는 서류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하고 명확했습니다. 재산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 강남구 소재 빌라 한 채, 시세 약 12억 원. 지방 소재 상가 건물 1동, 시세 약 15억 원. 예금 및 주식 등 금융 자산 약 3억 원. 총 재산 약 30억 원. 3년 전보다 5억 원이 늘어나 있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고 투자도 잘 되었습니다. 모든 재산은 아들 박민준과 며느리 강유진에게 균등하게 상속됩니다. 이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박민준 씨에게 50%, 강유진 씨에게 50%. 강유진은 깜짝 놀랐습니다. 저한테도요? 네. 박 선생님께서 며느리분도 동등하게 대우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아버님, 강유진은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느리에게 재산을 반씩 주는 경우는 흔치 않았습니다. 대부분 아들에게만 상속하거나 며느리에게는 일부만 주었습니다. 하지만 박철수 씨는 달랐습니다. 박철수 씨가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한 가지 조건이 더 있다. 분위기가 다시 긴장됐습니다. 무슨 조건이세요? 강유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철수 씨는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눈빛은 따뜻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이 재산으로 너희 자식들을 잘 키워라. 좋은 교육을 시키고 사랑을 주고 올바른 사람으로 키워라. 네, 아버님.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철수 씨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너희가 늙었을 때 너희 자식들에게도 똑같이 해라. 네? 강유진과 민준이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똑같이요? 그래. 박철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희 자식들이 커서 재산을 미리 달라고 하거든. 이 서류를 보여줘라. 박철수 씨는 서류 뭉치를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말해줘라. 박철수 씨의 목소리에 70년 인생의 무게가 실렸습니다. 할아버지가 어떻게 하셨는지, 너희가 어떻게 변했는지, 효도는 조건이 아니라 마음이라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박철수 씨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확인하는 건 필요하다고. 박철수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사람은 쉽게 변해. 욕심이 생기면 본심을 잃어버려. 나도 그랬고 너희도 그랬어. 민준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건이 필요한 거야. 조건이 있어야 사람은 자신을 돌아보게 돼.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깨닫게 돼. 박철수 씨는 강유진을 바라봤습니다. 유진아, 너는 3년 전에 재산만 생각했지? 네, 맞아요. 강유진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3년 동안 나를 모시면서 생각이 바뀌었지? 네.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바로 이 조건의 목적이야. 박철수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재산을 주지 않으려는 게 아니야. 다 줄 거야. 하지만 그냥 주면 그 가치를 모르고 낭비할 수 있어. 고생해서 얻은 것이어야 소중히 여기게 돼. 박철수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가로 걸어가 밖을 바라봤습니다. 재산은 공짜로 주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물려주는 거라고.
그 사랑 안에는 책임도 있고 의무도 있고 희생도 있어. 그걸 이해하는 자식에게 물려줘야 재산이 축복이 되는 거야. 박철수 씨는 돌아섰습니다. 너희는 3년 동안 그걸 배웠어. 이제 너희 자식들에게도 가르쳐라.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강유진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에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희가 정말 어리석었어요. 강유진은 박철수 씨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용서해 주세요. 3년 전의 저를, 그 못된 며느리를. 일어나라 유진아. 박철수 씨는 강유진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미 다 용서했어. 3년 동안 너희가 보여준 진심으로. 아버님, 이제는 너도 좋은 며느리야. 아니, 좋은 딸이야. 박철수 씨는 강유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나를 외롭지 않게 해줘서. 강유진은 박철수 씨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박민준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민준이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저도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아버지를 재산으로만 봤어요.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요. 민준아. 박철수 씨는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너는 좋은 아들이야. 처음부터 그랬어. 아니에요. 저는 잠깐 길을 잃었을 뿐이야. 하지만 다시 돌아왔잖아. 박철수 씨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아버지. 민준이는 아버지를 껴안았습니다. 70년을 산 노인과 45년을 산 중년 남자. 부자는 서로 껴안고 울었습니다. 이 변호사는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공증인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20년 넘게 변호사로 일하면서 이런 장면은 처음이었습니다. 보통은 재산 다툼으로 가족이 갈라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가족은 달랐습니다. 재산 때문에 갈라졌다가 재산 조건 때문에 다시 합쳐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재산보다 더 큰 것을 얻었습니다. 진짜 가족의 의미를. 한참 후 세 사람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눈은 붉었지만 얼굴은 밝았습니다. 변호사님, 박철수 씨가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추가해 주십시오. 말씀하십시오. 내가 죽거든 장례는 간소하게 치르되 유 원장과 이 3년간의 기록을 자식들에게 남겨주십시오. 그들이 언젠가 힘들 때 이 기록을 보면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이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록하겠습니다. 박철수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왔습니다. 이제 나는 편히 갈 수 있겠구나. 자식들에게 재산만이 아니라 진짜 가치를 물려줄 수 있게 됐으니. 박철수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70년 인생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박철수 씨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70년을 살며 배운 게 있다. 사람은 쉽게 얻은 건 쉽게 잃는다는 것. 하지만 땀 흘려 얻은 건 절대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것. 너희는 3년간 땀 흘렸다. 매주 나를 보러 오면서 마음을 다해 효도하면서. 이제 이 재산은 너희 것이다. 하지만 기억해라. 박철수 씨가 돌아서서 두 사람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재산은 내가 준 게 아니다. 너희가 쟁취한 거다. 효도로, 사랑으로, 진심으로. 이 변호사가 박수를 쳤습니다. 훌륭하십니다, 박 선생님. 박철수 씨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묻더군요. 왜 그렇게까지 했느냐고. 간단합니다. 나는 재산을 지킨 게 아닙니다. 가족을 지킨 겁니다. 돈으로 망가질 뻔한 가족을 돈으로 다시 세운 겁니다. 이게 바로. 박철수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70년 인생의 마지막 지혜입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손주들이 할아버지 옆에 앉아 제잘거렸습니다. 강유진은 시아버지가 좋아하는 반찬을 직접 만들었습니다. 박민주는 아버지 술잔을 채웠습니다. 아버지 한잔 하시죠. 그래, 한잔하자. 두 사람은 잔을 부딪혔습니다. 아버지. 왜? 사랑합니다. 박철수 씨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3년 전 공원 벤치에서 혼자 울던 그 노인은 이제 없었습니다. 가족에게 둘러싸여 행복하게 웃는 할아버지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재산이 사람을 망칠 수도 있지만 제대로 쓰면 사람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박철수 씨는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70년 인생의 마지막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가장 아름다운 승리였습니다.